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이틀 만에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오늘 아침 추가 담화를 통해 한반도에 전개한 미국의 전략 자산에 대해 상응한 대응에 나설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 참사 사망자가 4만 6천 명을 넘은 가운데 수색과 구조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100년 만에 최악의 강진으로 평가되는 대참사 현장을 8일간 영상으로 기록한 YTN 특별 취재팀으로부터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서자 대한항공이 결국 시행을 잠정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구체적인 안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인 개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앤 이슈 2부 시작합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지 이틀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7시부터 오전 7시 11분쯤까지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각각 390여 킬로미터와 34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에 동해상에 떨어졌고 세부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그제 ICBM 화성 15형을 발사한 지 이틀 만으로 올해 들어 세 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어제에 이어 연 이틀 담화를 내고 태평양을 자신들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최근 한반도에서 미군의 전략적 타격 수단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며 직간접적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상응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기정사실화하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세를 격화시키는 특등 광신자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의지의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언한다고 위협했습니다. 김 부부장의 발언은 어제 한미가 북한의 ICBM 도발에 대응해 올해 들어 세 번째 연합 공중훈련을 진행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서 개인 4명과 기관 5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제재는 북한 도발 이틀 만이고 지난 10일 사이버 분야 독자 제재에 나선 지 열흘 만입니다. 또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 대북 독자 제재인데 이로써 독자 제재 대상은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1명과 기관 35곳으로 늘었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인 데 대해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조치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19일 성명에서 북한의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고 동맹과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연이틀 담화문을 발표한 건 미국을 겨냥한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금 전 YTN에 출연했던 북한 전문가의 주장 들어보시겠습니다. 담화문의 목표는 전부 다 그 화자의 대상자가 전부 다 미국이라고 하는 거고요. 한국 국민들을 향해서 한 것보다는 오히려 미국을 향해서 적대적 정책을 빨리 철회하고 그리고 적대적 정책을 철회한 상태에서 우리와 대화의 장에 나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알려주는 거거든요. 예. 김여정이 이전 담화에서 바보들이기에 일깨워 주는데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서울을 겨냥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은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아니 15,000km 나가는 걸 가지고 서울을 왜 공격해요? 굳이 말도 안 이렇게 되는 표현한 건데. 거는 어떤 의도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예. 이 화성 15형을 쏜 것은 서울이 대상이 아니고 한국이 대상이 아니고 미국이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애들로서 표현했다라고 봐야죠. 예.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의 무모한 무력 도발이 계속되면 대한민국 자체 핵무장론도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오늘 당 비대위 회의에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틀 만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한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거짓말로 지난 5년 내내 종전선언하자고 외친 문재인 정권의 거짓과 위선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정부가 지금처럼 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안 그래도 최악인 민생 경제가 더 심각한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에 강력히 경고하고 규탄한다면서도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추가 도발을 공언하는데 문제는 정부의 대응 능력과 태도라며 말폭탄은 누구나 던질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평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2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표결 직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어떤 말을 할지도 관심입니다. 노웅래 의원 때처럼 세세한 증거까지 공개해서 혹시나 막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전망에 민주당 중진인 박영선 전 장관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위치는 검찰 수사에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선을 아주 운용의 묘를 기해야 되는 위치였는데 그때 제가 보기엔 좀 오버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 카드를 한번 써버렸어요. 한동훈 장관이. 그때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고요. 이번에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이러한 거가 있다라고 만약에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은요. 그러면 아마 그건 국민들한테 임팩트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 국민들은 이것 역시 정치쇼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네, 표결이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이재명 대표는 당내 비명계 의원들을 1대1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 대표를 만나면 어떤 조언을 할 거냐는 질문에 소신파로 분류되는 이상민 의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개적으로도 표명한 대로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으로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스스로 개별적으로 또 정치적인 것이 아닌 법률적으로 차갑게 대응해야 된다. 여의도의 문제가 아니라 서초동 문제로 국한시켜라? 당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그게 이재명 대표도 살고 당도 사는 길이다. 연관성이 없게 할 수는 없겠죠. 그게 이제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당원 80조를 1항을 근거로 해서 기소가 되면 물러나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아, 그러면 이재명 대표 1대1로 만나셔서도 기소되면 당원 80조였으니까 물러나시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그게 만나는 게 그 목적은 아니니까요. 아니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 있죠. 국민의힘 상황도 보겠습니다. 전당대회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면서 일축했습니다. 15년 전부터 민주당이 마르고 닳도록 계속 써먹었던 건데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 스스로가 다 밝힌 겁니다. 민주당 정권 시절에 계속해서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민주당이 기자회견을 하고 수사 촉구하고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던 시의회가 나서가지고 특위를 구성해서 다 조사를 하고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이 그렇게 떠들고 난리법석을 쳤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제가 그게 잘못된 것이나 제가 책임질 일이 하자가 없다는 것이 다 확인된 내용입니다. 내용을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시지 자꾸 민주당이 했던 얘기를 반복하시면 그러면 딱 그게 생떼당이 되는 겁니다. 생떼탕이요. 근데 땅은 왜 그때 사신 건지 그거는 좀 밝히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다 밝혔어요. 벌써 다 밝혔습니다. 언론 검색해보시면 다 나와요. 첫 번째 TV 토론에서 이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사람 바로 황교안 후보입니다. 이미 밝혀진 의혹이라는 김기현 후보 주장에 황 후보 반응은 이랬습니다. 근데 김기현 후보 쪽은 이거 전혀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펄쩍 뛰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김기현 후보는 즉각 사퇴해야 됩니다. 그래요? 제가 왜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근거 없는 비방을 하면 안 되죠. 저는 당을 위해서 또 김기현 후보를 위해서 바로 사퇴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후보님께서는 이게 의혹 수준을 넘어서 거의 사실이다 이렇게 지금 확신을 하시는 겁니까? 김기현 후보는 즉각 사퇴해야 됩니다. 그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에 개입했다는 주장의 명예훼손 여부를 수사하는 경찰이 한남동 관저 CCTV 확보를 위해 국방부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같이 밝히고 CCTV가 30일 만에 삭제됐다는 국방부의 주장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으며 일부 피고발인도 불러 조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들이 최근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 비용까지 급증해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금융권의 고금리 고통 분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오늘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금융권은 오히려 최대 실적을 내며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먼저 대출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하하는 등 상생에 나서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은행이 기업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금리 5%가 넘는 고금리 대출 비중이 대폭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지난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금리가 5% 이상인 대출 비중은 28.8%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 3%의 9.6배 수준으로 지난 2013년 이후 9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반대로 금리 3% 미만 대출 비중은 2021년 60.9%에서 지난해 11.9%로 줄었습니다.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취약계층의 원리금 감면을 확대하는 긴급 금융구조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34살 이하 청년층 가운데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기존 약정 이자를 최대 절반까지 낮춰주는 신속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합니다. 대상은 저신용,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취약차주입니다. 서민들이 가격 인상에 민감한 품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주와 맥주입니다. 그런데 소주와 맥주 가격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크게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경제평론가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만 주류 가격이 1년 전에 비해서 5.7%가 상승을 했는데 이게 IMF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문제는 올해입니다. 올해는 주세가 지난해보다 더 많이 오릅니다. 오는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이 리터당 30.5원이 올라서 지난해보다도 인상폭이 46%나 더 큽니다. 여기에다가 대부분 세금 올리게 되면 출고 가격 올리고요. 출고 가격 올린 데다 또 원부자재 가격, 물류비, 전기요금 다 올랐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식당에서 판매하는 소주 현재 5,000원이지만 6,000원 시대, 맥주 5,000원 받는데 한 7, 8,000원 이상 받는데도 나올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개편안 시행을 잠정 보류합니다. 대한항공은 오늘 시기 연기라거나 어떤 부분이 수정될지 구체적인 안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인 개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는 4월 마일리지 제도를 개편해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변경할 계획이었지만 혜택 축소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입장을 바꾼 셈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5일 역대급 실적을 내고도 고객은 뒷전인 것 같다면서 대한항공을 비판했고 어제는 눈물의 감사 프로모션을 하지는 못할 망정 국민 불만을 사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직 장관과 교수, 스포츠 기자에게 고가의 골프채를 돌린 업체가 경찰 조사를 받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10명 넘는 사람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됐습니다. 이 업체는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수십 년간 일본 유명 골프채를 수입해 판매해온 국내 판매 대행 업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들에게 골프채 풀세트를 하나씩 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골프채를 돌린 대상에는 전직 장관 출신 여러 명과 대학 교수들은 물론 골프 담당 기자, 그리고 법 위반 대상자는 아니지만 연예인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이들은 물론 이를 제공한 업체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직 장관들의 경우 골프채를 받을 당시에는 현직 장관 신분이 아니었지만 다른 곳에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고 이를 제공한 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업체의 골프채는 시중에서 100만 원대에서 300만 원대 사이에서 주로 팔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이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재 전직 장관들과 교수, 골프 담당 기자, 그리고 업체 관계자 등 1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업체 측은 YTN 취재진에게 조사가 진행 중인 건 맞지만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컨설팅과 강의를 해준 교수들에게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했고 스포츠 기자에게는 체험을 위해 골프채를 빌려주고 돌려받았지만 전산 처리에 실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전직 장관에 대해서는 당시 근무하고 있던 조직이 청탁금지법 대상에 포함되는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업체는 이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경찰에 관련 내용을 충실하게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소환 조사를 마친 경찰은 골프채를 받은 대상자가 더 있는지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했던 공수부대, 즉 특전사의 동지회가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기습 방문 논란에 시민단체 반발까지 거센데 이번 일이 5.18 진상규명의 가장 큰 열쇠 가운데 하나인 안매장 실마리를 푸는 계기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범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베레모를 벗은 특전사 예비역 20여 명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특전사 동지회원들은 투념탑 앞에서 헌화 분향하고 5월 영령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지난 1980년 계엄군으로 출동해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특전사 동지회가 이곳을 참배한 것은 처음입니다. 참배 자체가 바로 사과고 또 우리 5.18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공유하셨다고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용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존경합니다. 앞서 지난 2021년 한 특전사 예비역이 자신의 총으로 희생된 광주 시민의 유가족을 직접 찾아 사죄하면서 화해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특전사 동지회와 5월단체는 마침내 포용과 화해, 감사의 공동선언도 했습니다. 공동선언에서 당시 특전사 대원들도 상부 명령으로 작전에 투입돼 오랫동안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라는데 공감했습니다. 지난 43년간 길게 겪어왔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우리의 숭고한 시대적 삶이라고 인식하면서 5.18 묘지와 행사장 앞에서는 특전사의 진정한 사과가 먼저라며 5월 세계단체 가운데 참배에 반대한 유족회 등의 항의 시위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자기를 화해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사죄한 적도 없고 진정성게끔. 그런데 어떻게 여기 와서 참배를 한다는 겁니까? 하지만 특전사 동지회의 고위 관계자가 43년 전 5월과 관련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특전사 동지회가 본격적인 참회 행보를 보이면서 최초 발포 명령자와 함께 실체적 진상 규명의 핵심인 안매장에 대한 구체적 물증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지하철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오늘까지 경찰 출석을 통보받은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대표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먼저라면서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전장현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서울 시내 전체 경찰서에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와 설치 계획을 먼저 발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김 서울청장이 발표한 편의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다음 달에 있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 반영을 약속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경찰의 최후 출석 통보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박 대표에게 오늘까지 출석 의사를 최종적으로 밝혀달라고 했다며 응답하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당시 처음에 불이 났던 트럭 운전자와 고속도로 상황실 직원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평소 차량 정비를 소홀히 해서 참사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트럭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도 해당 트럭이 지난 2020년에도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불이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고속도로 상황실 직원은 사고가 발생한 낮 1시 49분부터 상황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참사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유출된 지난해 2학년 전국 학력평가 성적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와 경기도 교육청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학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남과 충남 지역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 학생 27만여 명의 성적이 텍스트 파일 형태로 유출됐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출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고 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정보 시스템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이 유출됐다며 수사를 의뢰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어제 새벽 도교육청 서버를 해킹해 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을 확인했다는 게시물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0명대로 지난해 6월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부터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예약 접종도 시작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자세한 발생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신규 환자는 4,324명으로 어제보다 6,000명가량 적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선 840여 명, 2주 전보다는 1,500명 정도 줄어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6월 27일 이후 34주 만에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197명으로 200명대 아래로 내려와 석 달 만에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9명으로 한 자리 숫자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부터 만 6개월에서 4세까지 영아와 유아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예약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영유아 백신 예약은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진행됐는데요. 접종인 화이자의 영유아 백신이 활용됩니다. 8주 간격으로 모두 3차례 접종하게 되는데 방역당국은 접종에 사용되는 화이자 백신은 식약처를 통해 안정성과 효과성이 확인 검증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특히 심각한 면역 저하나 기저질환이 있어서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사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위험군 영유아라면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접종은 주요 상급 종합병원 등 전국 840여 곳의 지정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접종 기간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충남 공주시 천안 논산고속도로 남공주 나들목 근처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병맥주 200여 상자가 쏟아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갓길과 2차로에 쏟아진 맥주병을 치우고 물청소까지 마치느라 4시간가량 교통체증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추월을 위해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한쪽으로 쏠린 병맥주들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쏟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마련된 베이비박스. 이 가운데 국내 1호 베이비박스에 올해 들어서만 아기 12명이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의 상당수가 출생신고조차 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양부모를 만나는 일도 불가능합니다. 출생신고 기준을 낮춰서 아이가 새 가정을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반론도 상당합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갓난아기 2명을 한꺼번에 돌보는 봉사자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모두 지난달 태어나 부모의 보살핌이 한창 필요한 신생아들입니다. 그러나 태어나자마자 교회 옆 이른바 베이비박스를 통해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곳에 위탁된 아기가 올해 들어서만 12명입니다. 담요가 마련된 70cm 폭의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데요. 문을 열면 안쪽에서 자동으로 소리가 울려 직원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곧바로 나와 아이를 두고 가는 일을 상담하면 19은 경제적인 상황 탓에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자신의 출산 기록을 남기는 걸 꺼리는 10대와 20대 미혼모들은 출생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 한부모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자립 준비들이 거의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준비 안 된 엄마들은 이제 출생 신고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입양 특례법은 이렇게 출생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아이들이 입양 절차를 밟는 걸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 106명 가운데 65명은 끝내 출생 신고를 하지 못했고 그 결과 새로운 부모를 찾는 대신 보육원 등 시설로 보내졌습니다. 친모의 신상 정보를 가리는 보호 출산제를 도입해서 미혼모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출생 신고 기준을 완화하면 양육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거란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영아유기를 오히려 부추긴다는 비판이 베이비박스에도 쏟아지는데 운영하는 단체 측은 태어난 아기들을 살리기 위해선 이 방법밖에 없다고 호소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한 생명이라도 살 수 있구나 하는 것, 이게 이제 있기 때문에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는 존재는 해요. 이렇게 법제도 행정 복지가 잘 되면 안 들어오겠죠. 전문가들은 친부모가 아이를 기를 수 없는 경우 아이가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새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출생신고가 입양의 장벽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는 게 어린 생명을 더 보호할 수 있는 길인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뒤흔든 대지진 어느새 2주가 흘렀습니다. 튀르키예는 이제 수색과 구조 작업을 마무리하고 생존자 지원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4만 6천 명이 희생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튀르키예 당국은 강진 발생 14일째 현장 수색과 구조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6일 새벽과 낮 시간 두 차례의 강진이 남동부를 강타한 지 약 2주일 만입니다. 튀르키예에서만 희생자가 4만 명이 넘고 장기간 내전으로 통계가 잘 안 잡히는 시리아의 사망자도 최소 5,800명에 이릅니다. 튀르키예 당국에 따르면 첫 지진 이후 5,700여 차례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군과 경찰 등 총 18만여 명이 현장에서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였고 한국을 비롯해 80개국에서 11,500명의 구조대를 파견했습니다. 필사적인 구조 속에 잔해더미 속에서 10여일을 버틴 생존자들의 기적적인 생還소식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구조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진 상황에서 당국은 이제 생존자를 지원하는 데 주력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진 피해가 컸던 지역에는 대규모 이재민촌이 들어섰습니다. Çadır kentlere sığındık. Burada farklı insanlarla yaşamak zorundayız bir süre. Ama şehrini terk eden insanlar var. İsterim ki kimse gitmesin. Bir evde 5 kişi yaşarken 5.000 kişi olmak biraz sıkıntılıdır. Labosudur, yemek sırasıdır olabilir. Onu da idare edecek. Allah bundan sonra bize göstermesin yavrum. 옥타이 튀르키예 부통령은 피해 지역 건물 10만여 채가 무너졌거나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생계를 찾기 위해 또는 여진에 대한 공포로 버려진 집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재민들은 고통과 두려움을 함께 견디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저희는 강진이 발생한 이후 현지에 취재진을 보내서 현지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들과 함께 튀르키예 상황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저를 보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편하게요. 취재팀이 2명이었습니까? 오늘 2분만 나오셨네요.
예, 맞습니다. 그 취재 기자 1명과 촬영 기자가 2명이어서 1명 촬영 기자가 더 있습니다. 총 3분이신 거고 그럼 현지에서 움직일 때는 총 몇 분이서 움직였습니까? 현지 코디네이터까지 해서 총 4명이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현지에서 한 일주일 정도 취재를 한 거죠. 그럼 들어온 건 언제쯤입니까? 정확하게 8일 정도인데 네, 지난주 금요일에 귀국했습니다. 이 지진 발생 하루 만인 지난 7일 튀르키예로 출국했고요. 이 지진 피해 지역까지 직항편이 없어서 우선 12시간 정도 비행 끝에 이스탄불에 도착한 뒤 다시 국내선과 차량을 이용해 피해 지역까지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비행 시간을 제외하고는 8일 정도 현지 피해 도시를 현장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현지에 있는 분들 인터뷰할 때는 공항도 좀 성한 곳이 많지 않다라고 들었는데 어려웠을 것 같고요. 이 현장 취재팀 이동 경로는 어땠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취재진은 지진 피해 지역인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을 고루 현장 취재했습니다. 우선 최초 진앙에서 북서쪽으로 250km 정도 떨어진 도시 이 카이세리에 도착했습니다. 이 피해 지역으로 바로 가는 항공편을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이 가장 먼저 현지 매체에서 큰 피해를 받은 도시로 주목한 이 오스마니에로 진입했습니다. 이 최초 진앙으로부터 100km 정도 떨어진 도시였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긴급구호대가 구조 활동을 벌인 안타키아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에서 규모 7.8 지진의 진앙으로 알려진 가지안테프를 거쳐서 이 지진뿐만 아니라 이 침수와 화재 피해까지 받은 이스켄데룬으로 취재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최초 지진과 여진의 직격탄을 맞은 이 카흐라만 마르슈로 진입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동 거리가 상당히 했을 것 같습니다. 강보경 기자 좀 길이 험했습니까? 어땠어요? 네, 카이세리에서 동남부 지역으로 가는 길마저 험난했습니다. 동남부 지역은 최대 고도 3,000m가 넘는 산맥이 둘러싼 형태였습니다. 때문에 진입도로 역시 고산지대를 거쳐가야 했는데요. 지진 초기 희생자 구조에 어려움을 겪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날씨였죠. 추운 겨울 날씨에 고도도 높다 보니 가는 길에는 눈보라가 쳤습니다. 해가 진 뒤에도 운전해야 하는데 도로에 가로등이 없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가 진 뒤에 가로등이 없는 도로에서 운전을 하는 거 굉장히 위험했을 것 같고 또 도로도 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위험했을 것 같습니다. 첫 도시가 오스마니에지 않습니까? 이게 피해 현장 직접 눈으로 봤을 때 어땠습니까? 네, 오스마니에 도착한 뒤 피해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로 들어가는 초입부터 기울어진 빌딩이 눈에 띄었는데요. 건물이 많은 도시 중심부에는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고층 아파트가 말 그대로 폭삭 주저앉은 건데요. 7, 8층 아파트가 붕괴하면서 잔해가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주변으로는 콘크리트 잔해와 흰 철골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위로는 재난구조대원들이 현장 수습 중이었는데요. 어김없이 이재민들이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사고 현장을 안타깝게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네. 강보경 기자, 지금 이렇게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 화면은 이제 대부분 다 강보경 기자가 직접 촬영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네, 저와 후배 이근혁 기자 같이 촬영했습니다. 그렇죠. 이근혁 기자 안 나왔으니까 이름 언급해 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우리나라가 긴급 구호대가 갔던 지역이 안타키아지 않습니까? 그 지역도 저희가 들어간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우리 긴급구호대가 파견된 안타키아 지역을 현장 취재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진입에 굉장히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 교통 체증으로 도시 진입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이 안타키아가 이 최대 피해 지역으로 꼽히면서 이 튀르키예 전역에서 도움의 손길이 잇따랐습니다. 이 각종 구호 물자부터 중장비, 임시 거처로 쓰일 컨테이너까지 보였고요. 이 한꺼번에 진입을 시도하는 차량이 몰리면서 진입도로 자체가 꽉 막혔습니다. 이 가다서기를 반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도로 위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이 취재진도 결국 진입 시도 첫날은 이 차를 돌려야만 했고 이른 새벽 200km 정도 떨어진 도시에서 다시 출발해야 했습니다. 사실 저희 뉴스가 시작하는 시간이 한 11시 40분인데 저희 시간대 연결 한번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취재진이 이동하는 거리만 한 200km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이게 아무래도 숙소가 많이 파괴가 됐기 때문인데요. 그 내용은 이제 강보경 기자가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보경 기자가 준비했네요. 미안합니다. 예, 강보경 기자 전해주세요. 네, 취재진도 피해 지역 인근으로 숙소를 잡으려고 시도했습니다. 네. 그런데 피해 지역 대부분 건물이 파괴돼 숙소를 잡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대부분 숙소가 붕괴됐는지 유선 연락조차 받지 않았고요. 연락이 닿는다고 해도 지진으로 벽에 균열이 가서 손님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동 차량에서 숙박을 해결하려고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안전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치안 상황도 점점 안 좋아졌고 차량에 카메라 등 취재용 장비도 많았기 때문인데요. 결국 교통 체증이 덜한 시간에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서울과 대전 거리 정도 되는 거리를 매일 새벽 4시 반에 출발했습니다. 예, 매일 2시간 넘는 거리를 왕복하면서 취재를 했다는 얘기고요. 도로 사정 사실 많이 궁금합니다. 이게 차가 운행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까?
네, 앵커 말씀처럼 이 지진 피해 도시에 진입할 때와 이 도시 내에서 이동할 때 이 처참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 취재진은 현지에서 차량을 빌려 이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상 문제가 없는 도로도 이 막상 가보면 막혀 있기 일쑤였습니다. 이 도로 양옆으로 건물이 무너진 잔해가 뒤덮여 이 지날 수가 없는 경우가 다반사였는데요. 이 후진하는 차량들이 몰려서 이 아수라장과 다름없었습니다. 이 기억에 남는 건 이런 상황에서 현지인들로부터 승용차를 밀어달라는 부탁을 받은 건데요. 이 차량 뒤편을 보니 이 다튀지 않는 이 트렁크 틈 사이로 희생자의 시신 일부가 보였습니다. 이 폐허가 된 도시에서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차량은 고장나고 희생자도 수습해야 했던 이 튀르키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답변 중에 보면 내비게이션은 그래도 좀 멀쩡했나 보네요. 통신 상황이 많이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도시 기능 전체가 마비된 모습이 많았습니다. 이 단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가 현지에서 한국으로 소식을 전하려면 무선 통신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다른 지역도 통신이 잘 되는 편은 아니었지만 특히 안타키아 중심부는 통신이 먹통이 된 상태였습니다. 또 무너진 건물 주변으로 희생자를 수습하는 구조 인력과 장비가 모여서 이 차량이 옴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생방송 시간은 다가오고 결국 차량에서 내려 이 통신이 터지는 장소를 찾아 무작정 걸었는데요. 2에서 3km 정도를 도보로 이동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생방송 시간을 맞추지 못했는데요. 이 현지에서 차량을 운전해준 교민분과도 연락이 안 돼 이 폐허가 된 길거리에 취재진만 남아서 4시간 이상 발을 동동 굴러야만 했습니다. 예, 어쨌든 숙소와의 거리가 꽤 있어서 숙소에서 식사를 해결하더라도 점심은 이제 밖에서 먹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식사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네, 일단은 피해 지역은 문을 연 식당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에 휴대용 버너와 냄비를 들고 다니면서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이 한국에서 가져간 컵라면과 이 반조리 형태 밥을 취재 중간중간 데워 먹은 건데요. 예를 들어 이 안타키아의 경우 진입도 어려웠지만 취재 이후 도시를 빠져나오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이 추가 여진 우려 탓에 도시를 빠져나오는 피란 행렬도 줄을 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평소라면 2-3시간 걸릴 거리가 이제 한 12시간 만에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이동할 때에는 이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이 가공식품을 데워 먹으면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또 수색 현장마다 어김없이 음식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이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일상적인 밥에 해당하는 빵, 에크맥과 스프 초르바를 먹는 것이 이 길거리에서 식사를 하는 일상이 됐습니다. 예. 저희가 이 국내에서 뉴스를 전해드릴 때도 어린이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다, 많이 입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현장에서도 취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인터뷰 받았던 어린이 인터뷰를 하나 준비했네요. 이거 녹취를 들어보고 다시 얘기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될까요? 예, 같이 들어볼게요. Çok kötüydü. Evlerin hepsi düşmüştü. Biz de çok korkmuştuk. Ben yatarken olmuştu ama ben birinci depremden kalkmıştım. 강보경 기자 아마 인터뷰 받는 현장에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재민 텐트촌에는 어김없이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안 그래도 추운 날씨에 전염병 등에 더 취약한 게 어린이들이어서 안타까웠는데요. 임 기자가 언급했듯이 좁은 방 한 칸에서 수십 명 가족, 친인척과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놀이터에서 노는 등 다소 해맑은 모습도 보였는데요. 지진 당일에 대해서 물으면 여지없이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얼굴 등에 탈출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아이들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만난 어린이 이재민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셨고, 예, 저희가 아까 들어봤고요. 예, 네. 저희가 아까 그 녹취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요. 임성대 기자 맞죠? 임성대 기자. 그러면 아이들 많이 만나봤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화면으로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집이 다 무너져서 텐트에서 생활하는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튀르키예 공식 당국이 마련한 텐트는 흔히 봤던 하얀색 텐트입니다. 하지만 이 취재진이 여러 도시를 돌아보니 이곳에는 들어가지 못한 이재민도 있었습니다. 정말 텐트를 설치할 만한 장소가 있으면 이 조악한 천으로 휘두른 막사를 만들었는데요. 이 시리아에서 건너온 난민 출신 이재민이 주로 살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열악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 집에 금이 가고 무너지기 일쑤였는데요. 이 정식 텐트촌에 들어가는 것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공원 이재민촌에서 만난 6개월 남자아이 역시 오두막에 천을 두르고 며칠째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 출신 이재민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أنفضله شيء صوبة هوا صوب أنفضله ملات فضله ورا ده يوريو. 네, 어릴 때일수록 사실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6개월이면 이제 젖도 안 뗐을 나이지 않습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기억에 남는 생존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보경 기자 설명해 주실래요?
네, 저희 취재진은 오스마니에 주립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생존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17살 여자 고등학생이었는데요. 팔과 다리에 온통 붕대를 감고 휠체어에 의존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고 당시 충격이 커서 지진 당일을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다고도 전했습니다. 여학생의 아버지는 딸뿐만 아니라 아내도 다쳤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나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났을 것 같은데 임 기자도 혹시 기억에 남는 사람 있습니까? 일단 이재민들은 보통 이게 방 한 칸 정도 되는 작은 공간에서 매우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했는데요. 이 텐트촌에 가보니 선천적으로 거동이 불편해 이 휠체어에서 생활해온 학생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텐트촌은 사실 화장실도 멀리 떨어져 있는 등 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생활하기에는 녹록지 않은 환경이었는데요. 이 작은 공간에 이 휠체어까지 들어가야 하고 이마저도 출입이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17살 소녀는 이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어머니 등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제가 인리에 지진이 났을 때 한번 저도 이 피해 현장에 가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무장한 병력들을 데리고 다닐 정도로 굉장히 치안이 좋지 않았는데 현지에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현지에서도 치안 사정을 고려한 듯 도시 곳곳에 경찰과 군인을 배치했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이재민 간 다툼이 일어나 경찰이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경우를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또 지진 발생 일주일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수색이나 구조 활동이 멈춘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만큼 사고 현장이 아닌 텐트촌에 배치된 경찰과 군인 숫자도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외부인에 대한 경계가 커졌고 텐트촌을 취재하는 와중에 취재 허가를 받았는지 등을 묻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저희 취재진 가운데 한 명도 총을 든 군인들에게 프레스 카드를 요구받으며 둘러싸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임성재 기자, 이게 뭐 한 8일 동안 취재를 하고 뭐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현장이 워낙 안 좋고 또 기자로서 또 이 환경을 봤던 사람으로서 떠나오기가 좀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앵커 말씀처럼 열흘 동안 현장을 취재하면서 사실 가는 곳마다 이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현지 매체에서는 귀족의 생존자를 연일 보도하긴 했지만 이 시간이 갈수록 이 숫자가 적어졌습니다. 실제로 이 오스마니에나 카흐라만 마라슈 등 몇몇 도시는 시차를 두고 다시 방문했는데요. 이 구조 작업이 한창이었던 곳이 분쇄된 건물 잔해만 남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생존자 수색을 마치고 철거 작업에 들어간 셈인데요. 이 생존자 구조, 희생자 수습을 거쳐 이 폭탄을 맞은 듯 파괴된 도시가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려면 적어도 2년에서 3년은 걸릴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튀르키예를 떠나오는 길에도 자식의 시신만이라도 수습하고 싶다며 피해 현장을 떠나지 못하는 이 노부부가 눈에 밟혔고 이재민들이 추위 속에서 언제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지에서 취재한 임성재, 강보경 기자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앞두고 반인도주의적 범죄 등을 두고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설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 전투력을 약화하기 위해서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The United States has formally determined that Russia has committed crimes against humanity. 해리스 부통령은 미넨 안보회에서 러시아군에 강간당했다는 우크라이나의 4살 소녀, 우크라이나 부차 주민에 대한 무차별 학살 의혹 등을 거론했습니다. 민간인 상대 대량 학살, 강간, 고문, 살인 등을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 책임자들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처벌받습니다. 러시아는 즉각 발끈하고 나서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는 미국이 무력 충돌뿐 아니라 정치적 수단도 동원한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이며 러시아를 악마화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공격을 지지하고 나선 데 대해 미국이 긴장 유발자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격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전투력 약화를 위해 무기 지원을 차단하고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낌새에 본격적인 견제에 나섰습니다.
We have information that gives us concern that they are considering providing lethal support to Russia in the war against Ukraine. 미국은 러시아의 방위산업과 에너지, 금융기관, 주요 인사 등을 겨냥한 새 조치를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블룸버그는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 EU도 조만간 새로운 대러 제재를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신규 제재에는 금융기관 보유 러시아 동결 자산 의무 보고, 무인기 등 지원, 이란 기업 추가 제재, 대형 차량, 전자 등 러시아군 사용 제품 수출 통제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전쟁 1주년에 맞춰 더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여주면서 제재 불참 국가들에 대한 참여 압박에 나섰습니다. YTN 조수입니다. 한낮에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기온이 가장 크게 오를 시간대지만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1.9도 보이고 있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2도 선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면서 날이 더 추워지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기질도 대체로 양호한데요. 다만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약한 황사가 유입되면서 낮 동안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낮아 쌀쌀합니다. 서울 2도, 대전 5도, 광주 8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진 뒤 모레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주 후반에는 다시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가 점차 건조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과 강원 영동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각종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